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30.3도로 역대 가장 더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 37.5도, 경북 위성 39.8도를 기록하며 전국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이제 남성도 양산을 써야 할 정도가 됐습니다. 온열 질환에 취약한 노년층은 수분 섭취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기무사 개혁위가 기무사의 고유 권한이었던 동양 수집 권한을 축소하고 대통령의 독대를 금지하는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무사 존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 등도 모두 없애 향후 기무사의 존치 행태도 다시 정하도록 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관사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를 드루킹의 공범으로 보고 조만간 소환할 계획입니다.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520D 차량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화재 원인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아닐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BMW는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평가받았던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결국 집값은 못 잡고 양극화만 심화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주춤하던 강남 집값까지 다시 꿈틀대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연일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무덥다 못해 무섭기까지 한 이 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비 소식도 없거든요. 먼저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서울 도심입니다. 화면이 온통 붉은색으로 뒤덮였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은 44도, 광화문 광장 앞 아스팔트 도로는 무려 60도에 달합니다. 오후 2시 반이 조금 지난 현재 서울 시내 온도는 섭씨 40도에 육박했습니다. 가마솥 더위에 혀를 내두른 건 외국인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South Africa is way more less hot than this. Korea is extremely hot for me and I haven't experienced weather like this before. 오전 8시 일찌감치 30도를 돌파한 서울 기온은 낮에는 37.9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뜨거웠던 어제보다는 나아졌지만 무더위는 여전했습니다. 자동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된 강원 횡성군의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40도에 달했고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5도 이상 오르겠고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38도 안팎으로 올라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폭염을 식혀줄 비가 내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해 무더위는 주말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어제 한반도에서 가장 더웠던 곳은 기온이 무려 41도까지 치솟으며 우리나라 폭염 기록을 다시 쓴 강원도 홍천이었죠. 계속되는 더위에 거리에선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물놀이 축제도 취소됐습니다. 가물어서 물도 별로 없거든요. 장명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따가운 햇볕이 쏟아지는 가운데 차량만 오가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지나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다 보이는 사람들은 저마다 부채로 더위를 달래보지만 벌겋게 익은 얼굴은 식을 줄 모릅니다. 작년보다 많이 더운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게 아스팔트 열기 때문에 더 더운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싸워가지고. 주방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땀 흘려본 건 진짜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길에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고 홀에 들어오시는 분은 이제 별로 없어요. 41도까지 치솟으며 우리나라 폭염 역사를 다시 쓴 강원 홍천군은 오늘 또 40도 안팎의 뜨거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낮 3시 이곳 홍천의 기온은 40도가 넘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더운 열기에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홍천의 명물로 자리 잡은 맥주 축제를 찾는 발길도 썰렁하고 수상 레포츠 행사는 아예 취소됐습니다. 근데 낮에는 뜨거우니까 안 오고 폭염 때문에 취소했어요. 물에 사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도 가물었으니까 물도 없고. 유례 없는 슈퍼 폭염에 강원 홍천 지역민의 삶까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이제는 밤에도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보통 25도 이상이면 열대야라고 하는데 말이죠.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열대야가 열흘이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네, 이곳에는 시민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날이 저물고 있는 시간대에도 무더위를 피해 나와 있는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곳의 온도는 36도인데요. 이렇게 발을 담그고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조금이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제 주변에는 무더위를 피해 가족 단위로 한강변을 찾은 시민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안에 위치한 물빛광장에는 어린아이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튜브까지 챙겨와 물장구를 치며 노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반차를 내고 애기들 너무 더운 것 같아서 막상 와보니까 애기들도 좋아하고 우리 애기들하고 같이 노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공원 주변에 돗자리를 깔고 연신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을 마치고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눈에 띄는데요. 신발을 벗고 물에 발도 담가보고 시원한 맥주도 한 잔 마시면서 무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대야로 잠 못 드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잠자리에 들기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면 숙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냉방시설이 잘 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이른바 몰캉스를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땡볕에 그대로 노출된 전통시장은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상인들이 하루 매상이 얼음값보다도 못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 현장을 심우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말라비틀어진 수박, 자두, 복숭아 등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버려지는 양만 하루 20톤. 겨울보다 2배 늘었는데 40도 가까운 폭염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탓입니다. 손실이 많죠. 올해는 매덕이 손해보죠. 매덕이가요, 매덕이. 그리고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농사 짓는 사람도. 생선이 상할까 얼음을 올리지만 더위에 금세 녹아버리고 채소를 파는 상인은 뜨거운 열기에 연신 부채질을 할 뿐 손님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번 봐봐요. 조용하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보면 재래시는 사람도 안 하고 전부 다 백화점을 다 갖고 있긴 해. 오후 3시 시장은 온도를 재봤더니 무려 40도 가까이 치솟으면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통에 전통시장은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반면 백화점은 무더위를 피해 밀려든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차를 마시고 밥을 먹으며 쇼핑까지 즐길 수 있다 보니 피서가 따로 없습니다. 밖은 너무 더운데요. 들어오니까 시원하고 아이들과 같이 즐길 거리가 많아서 참 좋습니다. 대형마트도 더위를 피해 장을 보는 손님들로 붐비면서 전체 매출이 크게 올랐습니다. 열대야를 피해서 이제 매장 대형마트를 방문해 주시는 고객들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약 11% 정도 객수가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시원한 백화점은 웃고 있는 반면 가마솥 더위에 찌들린 전통시장은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보통 양산은 중년 여성들의 전유물이었죠. 하지만 전례 없는 폭염을 이기려면 이젠 남성들도 이 양산을 챙겨야 할 듯합니다.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무려 15도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우정환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땡볕 아래 인파 사이사이로 여러 색깔의 양산들이 보입니다. 중장년부터 젊은 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양산으로 폭염에 맞섭니다. 햇빛을 가리고 시원하고 싶어서 남자도 더우면 햇빛을 가리게 썼으면 좋겠어요. 35도를 웃도는 기온이지만 취재진이 1시간 동안 지켜보니 양산을 쓰는 건 여성뿐입니다. 지금처럼 햇볕이 심해 뜨거운 날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양산을 써주는 게 좋은데요. 제가 직접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햇볕에 얼굴을 노출한 채 서 있으니 10분 만에 머리 표면 온도가 50도까지 치솟습니다. 그런데 양산을 쓰자 온도가 즉시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20분 만에 무려 15도나 떨어집니다.
찬물에 축축히 젖은 손수건을 10분쯤 머리에 완전히 덮어 썼을 때와 비교해봤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는 효과가 양산을 썼을 때와 비슷합니다. 그늘에 들어갔을 때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양산으로 햇빛을 차단하면 체감 온도를 3도에서 한 7도까지 낮출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폭염을 겪는 일본에서는 아예 지자체가 나서 남성도 양산을 쓰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전유물과도 같았던 양산. 폭염 앞에선 모두의 건강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런 불볕더위엔 또 물이 필수입니다. 어지럽고 목이 마르기 시작하면 이미 늦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목이 마르지 않아도 수시로 물을 마셔야 하는 겁니다. 이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위에 지친 노인이 길 한복판에 누워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남짓 운영되는 이 응급 의료소에는 하루 수십 명이 다녀갑니다. 머리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땀을 많이 흘리면 많이 오셔가지고 물도 받아가시고 또 저희한테 이제 간단한 건강 체크나 상담 많이 받아가고 계십니다. 올해 들어 어제까지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걸린 사람은 2,500명을 넘어 지난해 전체 온열 질환자 수를 이미 훌쩍 넘겼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더위에 노출되다 보면 이제 탈수가 되기 마련이고 전해질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의식이 저하되는 경우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며 의식을 잃거나 구토를 하는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면 빠른 대처를 해야 합니다. 몸을 주무르는 등의 조치보다는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은 시원한 곳으로 환자를 옮겨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더운 걸까요? 따뜻한 날씨로 유명한 미국의 휴양도시 마이애미는 오늘 32도였습니다. 덥긴 해도 37.9도였던 서울보다는 한참 못 미치죠. 따가운 햇볕으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도 31도였습니다. 대서양 건너 유럽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중해 따가운 햇살이 장렬하는 로마는 섭씨 35도. 역시 서울만은 못하죠. 이번엔 중동. 이제야 비슷한 더위가 나타납니다. 이집트의 카이로가 37도니까 서울에 약간 못 미쳤습니다. 서울보다 더운 곳은 두바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정도는 가주어야 겨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았지만 요즘 한반도 더위 그야말로 대단한 수준인 겁니다. 북한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주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북단 도시인 만포시가 40.7도를 기록하는 등 북한도 기상 관측 이래 최고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계 38.9도, 신의주 38.5도,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으며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지난주 강원도의 한 식료 공장과 가방 공장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이 공장 내부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간부들도 비지땀을 흘리는 것으로 보아 실내조차 매우 더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평양 거리에는 선풍기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평양의 한 보신탕 집에서 일본 캐릭터인 헬로키티가 그려진 선풍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삼복철 이문수 물로장에 와서 부가 최고라 해서 지금 지금 세 번째 타는데 그래서 내려갈수록 끝이 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역사적인 폭염에 극심한 가뭄이 우려된다는 것으로 노동신문도 고온과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을 호소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 9월 9일까지 한 달여 남은 만큼 가뭄을 극복해 성과를 가지고 9월을 맞이하자는 동료도 눈에 띄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지금까지 수사 경과를 발표했습니다. 기무사에서 압수한 USB에서 수백 개의 삭제된 파일을 발견했고 이걸 복구해냈는데 여기에서 계엄 시행에 관한 내용이 다수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기무사는 이 문건이 어디까지나 수행이 아닌 대비 계획이었다고 했는데 말이죠. 민경현 기자입니다. 국방부 특수단은 수사 개시 첫날이었던 지난달 16일 국군 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해 USB를 확보했습니다. 계엄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TF가 사용한 USB인데 수백 개에 달하는 파일들이 삭제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특수단은 상당수 파일을 복구한 결과 계엄 시행 준비에 관한 내용이 다수 나왔다며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TF는 미래 방첩업무 발전 방안 TF란 이름으로 외부망과 분리된 PC를 사용하거나 사용한 기기를 포맷하고 별도의 장소와 예산을 확보하는 등 비밀스럽게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F는 작성한 문건의 제목을 최초 현시국 관련 대비 계획에서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으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이후 기무사가 유족들을 사찰한 의혹도 재확인했습니다. 기무사 관계자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이메일, 사용한 PC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 혐의가 포착된 겁니다. 특수단 계엄령 문건 수사팀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마지막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된 합동수사단 사무실로 이동해 본격적인 민군 공조 수사를 시작합니다. MBN 뉴스 민경현입니다. 계엄령 문건과 정치계엄 논란을 일으킨 기무사에 대한 개혁안이 확정됐습니다. 기무사 존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 등도 모두 없애 향후 기무사의 존치 행태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사실상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황정 기자입니다. 두 달이 넘는 기간 15번의 회의를 열며 기무사 개혁 방안을 마련했던 기무사개혁위원회가 사실상 기무사 해체 수준의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바치고 있는 모든 이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무사 인력을 30% 이상 축소하고 9명인 장군 수도 최대 3명 줄어들 전망입니다. 시도 단위로 11곳에 흩어져 각종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온 이른바 60부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조직의 형식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안과 국방부 산하 본부 체제로 바꾸는 안, 혹은 별도의 외청 형태로 두는 3가지 안 가운데 국방부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기무사의 막강한 권력 중 하나인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도 금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에게 안보를 위한 보호자를 하더라도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근거를 명백하게 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참고해 국방부 안을 만든 다음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의 비서, 이 사람이 김 지사의 일정을 관리했었거든요. 당시 이 비서의 컴퓨터까지 뒤졌지만 관련 자료는 이미 다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특검팀 17명은 아침 일찍 경남 창원에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관사와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김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입니다. 압수수색 당시 휴가를 내고 지방을 방문 중이던 김 지사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 2대를 이미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또 국회를 대상으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일정관리 비서가 사용한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지사와 드루킹 간의 만남이 시작된 2016년 6월부터의 행적을 복원해 접촉 정황을 규명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그 일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서가 그 당시에 사용했던 컴퓨터를 압수수색해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소명을 했고. 하지만 해당 비서가 사용했던 컴퓨터는 자료가 이미 삭제돼 복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전직 의원이나 보좌관이 사용한 컴퓨터는
내용을 완전히 삭제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말 김 지사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죠.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특검이 일부러 망신 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특검은 김 지사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의 공범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업무 방해의 공범 혐의다. 그리고 김 지사는 피의자 신분이다. 또 영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특검 조사에서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도와달라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김 지사가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증거를 특검이 확보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소명한 사안이 일부 언론에서 새로 밝혀진 것처럼 보도돼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지사는 변호인단에 자신과 이름이 같은 김경수 변호사를 합류시키며 소환 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 이외에도 드루킹 측과의 관련성이 제기된 송인배, 백원우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됐다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타살을 의심하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물에 빠져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실종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을 부검한 결과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손상이 가해진 근거는 없습니다. 목을 졸렸다든지 아니면 둔기에 의해서 가격이 이루어졌다든지 또는 결박당해 있었다든지 그런 어떤 외상의 소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익사로 추정됩니다. 시신의 폐에서 물에 빠져 숨졌을 때의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폐의 소견으로 보면 익사의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보조적인 검사로 저희가 플랑크톤 검사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만약 시신의 폐에서 플랑크톤이 다량 검출된다면 바다에 빠진 후 숨졌을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플랑크톤이 폐에서 검출되지 않으면 타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사망 시각은 경찰이 추정하는 실종 시간대인 지난달 25일 밤에서 26일 새벽쯤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타살 흔적이 없다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실종된 곳과 시신이 발견된 곳이 해안선을 따라 무려 100km나 떨어져 있고 물에 빠져 숨졌더라도 단순한 실족이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런 의문점을 풀기 위해 해양 전문가를 통해 조류 흐름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나고 있죠. 주행 중이던 BMW 차량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잇따른 BMW의 화재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아닌 다른 원인 때문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시뻘건 물길에 휩싸여 있고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다급히 불길을 제압하려고 했지만 차량 엔진룸은 물론 뒷좌석까지 삽시간에 뼈대만 남게 됐습니다. 강원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520D 차량에서 또 불이 난 건데 올해만 벌써 29번째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흐르고 남자 여자는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이번 사고 역시 엔진룸에서 불이 난 걸로 알려졌지만 한편에선 EGR이 아닌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BMW 설명대로 다른 나라에서 팔린 차량에도 같은 EGR 부품이 쓰였다면 왜 한국에서만 리콜이 이루어졌느냐는 겁니다. EGR 모듈이 똑같다고 주장을 하면서 한 나라에서만 리콜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리콜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에 대해 BMW 측은 화재 원인이 EGR이 아닐 수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의문을 일축하면서 나라별로 상황이 달라 리콜 진행 여부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BMW는 사고 원인과 관련한 기술 분석 자료를 내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동일한 부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점검과 최종 검증까지는 10개월 정도가 걸릴 전망이어서 소비자 불안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돈스코이오 가상화폐에 투자한 한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사 명의가 아닌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신고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돈스코이오 보물선 투자 사기 의혹 사건은 신일그룹이 돈스코이오에 실려있다는 150조 원어치의 금괴를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고 폭로하면서 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투자자 외에도 유병기 전 신일그룹 대표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보낸 투자자는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너에 몰린 신일그룹이 환불 조치를 취하는 한편 상장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넘겼습니다. 피해 신고가 전국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문 인력이 더 많고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서울청이 직접 맡겠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일을 맡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신일그룹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를 완료한 경찰은 조만간 발굴 사건에 관여한 주요 인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경유차에 난방용 등유를 넣으면 차가 고장나 멈출 수 있다는 건 상식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등유를 주유하는 불법 행위가 판치고 있습니다. 기사들도 등유인 걸 알면서 사서 넣는 겁니다. 그것도 학생들이 타는 버스나 출근용 통근 버스에 말이죠.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식 주유 차량이 대로변 대형 버스 앞에 바짝 붙어섭니다. 경유차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등유를 불법 주유합니다. 잠시 뒤 잠복해 있던 단속반이 급습하자 이동식 주유차는 경찰을 매단 상태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어저께 100몇 리터 넣고 있었으니까요. 넣다가 걸려가지고 그냥 들이밀어버렸어요. 관광버스 기사에게 등유를 판매한 업자들과 등유를 주유한 버스 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등유를 넣는다든가 그러면은 그 차에 넣은 그 기름이 아니잖아요. 아마도 가짜 기름이. 전면에 색이 있어요. 투명하죠. 투명하면 등유거든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년 반 동안 4억 7천만 원 상당의 등유 약 65만 리터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유차에 등유를 넣고 달리면 엔진이 고장나거나 정지돼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등유를 넣고 달린 버스 중엔 초등학교, 대학교 통학버스와 직장인 통근버스도 있었습니다. 경유는 정상 가격이 한 1,400원 정도인데 등유는 한 1,100원 정도입니다. 트럭이라던가 관광버스 기사들은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차익 300원에서 400원 정도 리터당 이것을 노려서 이제 불법 주유를 한 거고요. 민생사법경찰단은 피의자 3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구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진흥화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추적과 잠복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일제 강제 동원,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검찰이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외교부에 대해서는 영장이 나왔고 법원 행정처에 대해서는 기각됐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눈에 보이는 제 식구 감싸기죠. 김순철 기자입니다. 검찰이 외교부 국제법규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안을 도입하려고 일제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재판을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해당 소송 문서와 법관 해외 공간 파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지만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이 불복하면서 5년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2년 전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여태껏 시작도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재판 고의 지연의 배경에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 외교부, 사법부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대일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시그널을 두 기관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의혹이 짙어지고 있지만 법원은 법원 행정처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지만 대법관이 일개 행정처의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외교부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서 법원의 제19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문건에서 사법농단 의혹의 정황들이 계속 나오면서 김명수 대법원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문건 공개를 거부할 당시 나머지 파일은 문제가 없다면서 공개를 거부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해명이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난 거고 이제 과거 대법원은 물론 현 대법원까지도 신뢰를 잃게 된 겁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6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건 410개 가운데 98개만 공개했습니다. 사실규명을 위해 나머지 문건 공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당시 법원행정처는 의혹과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머지 문건 공개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것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문건의 상당수가 사법농단 의혹과 연관이 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문건들에는 기존에 제기된 의혹 외에도 정치권과 언론 로비 시도 정황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의혹과 무관하다던 김명수 대법원의 해명이 사실상 거짓말로 드러난 겁니다. 여기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법원 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잇따라 기각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에 대한 불신을 넘어 대법원장의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정의당의 지지율이 또 올랐습니다. 한 달 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넘어섰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젠 2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며 14.1%를 기록한 겁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과도 오차 범위 내인 4.3%포인트 차밖에는 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 적합도 조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400여 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세 후보 중 이해찬 후보가 앞섰는데요. 물론 실제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중이 더 중요하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들로서는 매우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첫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광주에서 열렸는데 네거티브 공방은 줄었지만 이해찬 후보를 놓고 날선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첫 토론회. 전국에서 민주당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호남의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구애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이어서 저는 전남 고흥 출신입니다. 광주에서 초중고를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민주당을 지켜왔습니다. 한전공대 설립과 광주형 일자리는 제가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서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저는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를 배웠습니다. 후보들 간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특히 이해찬 의원을 겨냥해 당내 소통과 야당과의 협치 능력을 지적하는 등 날선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이해찬 후보님께서 대표가 되신다면 과연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통을 많이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토론회를 마친 새 후보는 제주와 호남, 충청을 잇따라 방문해 대의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다른 당도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은 치열합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고 민주평화당도 사흘 뒤면 새 당대표가 가려집니다. 최현규 기자입니다.
평소 독설가, 거침없는 발언으로 유명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 의원은 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반공 수구보수 자유한국당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고 2020년 총선 바른미래당을 제1야당으로 만드는 일에 저의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장성민 전 의원과 이수봉 전 인천시당 위원장이, 오늘은 장성철 전 제주도당 위원장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주원 전 최고위원과 이준석 전 지역위원장은 곧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 김영환 전 의원과 김철근 대변인도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학규 상임고문도 출마하는 쪽으로 무게가 기울어지면서 당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6명의 후보가 뛰어든 민주평화당은 3파전 양상입니다. 참신함을 강조한 최경환 의원과 경제 대한정당을 내건 유성엽 의원, 강한 리더십을 강조한 정동영 의원이 앞선다는 평가입니다.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를 진행한 뒤 오는 5일 새 당대표가 가려집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북한이 송환한 미군 유해 55구가 65년 만에 고국당을 밟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곧 보게 되기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슬쩍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운을 띄운 겁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를 실은 수송기가 하와이 히캄 기지에 도착하자 미군 장병들이 성조기가 덮인 금속관을 하나씩 수송기에서 내립니다. 미국 정부를 대표해 봉환식에 참석한 펜스 미 부통령이 유해를 맞아 묵념하고 함께 온 전사자 유가족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이기도 한 펜스 부통령은 모든 전사자 유해가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ut today, we prove these heroes were never forgotten. Today, our boys are coming home. 백악관 역시 북한의 송환 조치를 북미 정상회담 합의 첫 이행으로 긍정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트위터를 통해 약속을 지켜준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한다며 곧 보게 되길 희망한다고 슬쩍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운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멋진 편지 감사하다는 말도 덧붙여 유해 송환 과정에서 김 위원장에게 새로운 친서를 전달받은 건지 궁금증을 낳았습니다. 유해 송환을 고리로 북미 간 훈풍이 불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물건을 샀는데 불량품이었다면,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데 이물질이 들어있었다면 이를 팔았던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식적이라면 먼저 죄송합니다, 사과한 뒤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수천만 원을 주고 산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다 불이나 자칫 목숨까지 앗아갈 뻔했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겠죠. 최근 연이은 화재 사고로 리콜을 예고한 BMW 코리아가 이제야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렌터카를 제공하고 중고차 시세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모른 척하다가 부품 결함을 인정하고서야 그야말로 등 떠밀려 사과를 한 건데, 도의적인 책임이야 나중 문제라 치더라도 해결하는 방식까지 문제니 이건 좀 심각합니다. BMW의 리콜 대상 차량은 전체 42개 차종이 10만 대가 넘습니다. 당연히 전부 보상을 해줘야 하건만 이미 보험 조치를 해 보상을 받았다면 그걸 뺀 나머지만 해주겠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BMW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이중 보상이 된다는 거죠. 차량 구입과는 별도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차주가 직접 가입하고 꼬박꼬박 내 돈을 내서 보험 혜택을 받은 건데, 아무 상관도 없는 자동차 회사가 내 보험의 월권 아닌 월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BMW는 부품 결함으로 화재 위험성이 있다며 100만 대 이상을 스스로 신속하게 리콜 조치했습니다. 올해 5월 영국에서도 같은 이유로 30만 대의 차량을 즉각 리콜 조치했죠. 우린 똑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했음에도 올해만 25대의 차량이 불에 타고서야 리콜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까 뺄 건 다 빼고 말이죠. 2015년 배기가스 조작 논란을 일으킨 아우디 폭스바겐은 우리 정부에 1년이 지나서야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리콜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 게다가 이 와중에 신차까지 출시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팔 땐 고객님이지만 팔고 나면 이른바 호갱 취급을 받는 한국 소비자들. 목숨까지 걸면서 불량품을 탈 소비자는 더 이상 없다는 걸 이젠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소비자를 이긴 기업은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듯이 말입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차선을 넘거나 음주운전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121대의 차량에 사고를 내고 가로챈 돈만 무려 5억 원에 달하는데 블랙박스에 녹음된 이들의 대화가 웃기지도 않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도로.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 안 블랙박스 영상에 남성 2명이 옆 차량을 보면서 나누는 대화가 들립니다. 잠시 후 신호가 바뀌고 출발한 차량. 좌회전한 회색 승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보험금을 타내려고 차선을 침범한 차량에 일부러 사고를 내는 모습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차선을 넘거나 음주운전한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낸 건 무려 121건. 가로챙긴 보험금만 4억 9천여만 원입니다. 20대 동네 선후배 사이였던 이들은 렌터카 30여 대를 바꿔가며 사고를 내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보험 접수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에 착안해서 수사에 착수했고 확인한 결과 피해자들은 어떤 다수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경찰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500m를 사이에 두고 4층짜리 규모의 본사 직영점과 작은 가맹점이 있다면 소비자들의 발길은 어디로 향할까요? 법원이 뒤늦게 문을 연 본사 매장이 가맹점의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부산 도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유명 중고명품 판매점을 4년간 운영해온 장모 씨. 그런데 지난 2016년 9월 갑자기 코앞에 10배나 큰 본사 직영점이 생기면서 계약 연장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불과 5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부산 최대의 중고명품 매장이라며 대대적인 홍보까지 하면서 매출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결국 장 씨는 본사가 매장 입지와 수익을 탐내 인근의 직영점을 개설해 매장을 운영할 수 없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이라며 장 씨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비자는 아무래도 더 크고 다양한 상품을 보유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본점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본 겁니다. 편의점이나 이런 것과 달리 중고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희소성이 있고 또 특정한 그런 물건을 파는 곳인데 500m 이내에 그렇게 둔다고 하는 것은 전역적으로 가맹점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그런. 본사 측은 가맹점에도 브랜드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익이 될지 미지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가장 강력한 대책 중 하나로 평가받았던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오늘로 1년이 됐죠. 당시 들썩이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투기와의 전쟁까지 선포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결과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크게 올랐거든요.
송파는 무려 14%나 급등했고 강남 11%, 강동 10% 등 평균적으로도 6% 이상 올랐습니다. 다주택자에 쏠린 규제를 피하려고 수요자들이 지방집을 팔고 서울에 똘똘한 한 채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역풍을 맞은 지방은 설상가상, 산업 기반까지 무너지며 경남 거제 14%, 창원이 10%나 급락하는 등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주춤했던 강남 부동산 시장마저 다시 꿈틀대자 정부가 또다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중순부터 거래가 늘더니 최근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2억 원 가까이 오른 22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매수세가 좀 많이 있고 요 며칠 사이에 거래가 조금 됐어요. 7월에 매수가 매도가 된 거는 뭐 20억에서 정도 보시면 돼요. 지금은 21억에서 한 22억 정도 보시면 되니까. 시장을 긴장하게 했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생각보다 약한 것으로 평가되자 다시 들썩이는 겁니다. 그러자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며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실거래 조사와 세무조사 등 시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그래도 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높이고 양도세 면제 보유 기간을 확대하는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당장 집값이 많이 오른 분당과 과천을 투기 지역으로 광명과 하남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의 수요 억제책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입니다. 지방에 집을 살 사람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아져서 오히려 집값을 더 부추긴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지방의 조정 대상 지역 중 청약 과열이 진정됐거나 침체로 돌아선 곳은 처음으로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선 영화 속 간접 광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최근엔 영화 아이언맨의 옷을 입힌 자동차까지 나오는 등 영화를 활용한 마케팅 전쟁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선한백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스포츠카와 로봇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순간 스포츠카가 로봇으로 변신하더니 다시 멀리 도망갑니다. 영화 속에 자동차를 등장시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영화 속 간접 광고입니다. 이 자동차 모델은 단번에 슈퍼카 이미지를 입었습니다. 지난달 개봉한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도 자동차가 주인공입니다. 차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며 추격전을 벌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해외 영화의 국내 완성차 업체의 차량이 주인공이란 점입니다. 예전엔 강한 남성성을 드러내는 스포츠카 위주였다면 요즘엔 소형차 등 다른 모델들도 자주 보입니다. 무엇보다 고객분들께 새로운 볼거리를 드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 가족에게 신선하고 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중. 최근엔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사인 마블과 협업해 아이언맨 옷을 입은 자동차까지 나오는 등 영화를 활용한 마케팅 전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6조 4천억 원, 온라인 쇼핑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8%로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모바일 배달 음식 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8%나 늘어나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겨울 1,400만 관객을 동원한 신과 함께 영화의 속편인 신과 함께 인과연이 개봉일 최다 관객 기록을 세웠습니다. 신과 함께 인과연은 개봉 첫날인 어제 124만 6,692명을 모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남북 여자 농구 선수들이 한 달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평양이 아닌 진천 선수촌인데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위해 의기투합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평양에서 우정을 나눴던 남북 여자 농구가 진천 선수촌에서 재회, 아시안게임 대비 합동훈련에 한창입니다. 남과 북 선수들은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패스를 주고받으며 연달아 득점에 성공합니다. 손발을 맞춘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훈련복도 달랐지만 마음만은 이미 하나. 평양에서의 추억을 곱씹으며 코트 안팎에서 빠르게 한 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4년 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남측 선수단의 부족한 포지션에 북측의 노수경과 장미경, 김혜영 3명이 합류한 단일팀. 호흡을 맞출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번에도 금메달을 기대합니다. 코너에 가서 있어라 그랬을 때는 할 수 없이 내가 구석에 가 있어라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웃음도 나고 알고 이제 하게 되고 그런 입장이니까 뭐 걱정은 없어요. 단일팀은 진천에서 열흘가량 조직력을 가지고 나서 오는 13일 결전지인 인도네시아로 출국합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프로야구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수들은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관중은 발길을 돌리고 있지만 빡빡한 일정상 경기를 취소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시작 2시간 전. 평소 같으면 선수들의 훈련 소리로 시끌벅적해야 할 그라운드에 적막함만 흐릅니다. 섭씨 39도를 넘나드는 열기에 선수 대부분은 훈련을 생략하거나 간단한 몸풀기로 대체했습니다. 저녁이 돼도 상황은 마찬가지. 오후 6시 30분 경기가 시작됐는데도 기온은 37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 뛰는 선수들은 대형 송풍구 앞으로 몰려들고 얼음 주머니를 머리에 써보지만 그때뿐입니다. 지난 주말에만 호잉, 박용택, 김재한 등이 어지럼증과 탈수, 구토 증세로 경기 도중 교체됐고 한국 더위가 낯선 헤일은 선발 등판을 취소했습니다. 많이 힘들고 베이스러닝이든 수비든 한번 막 뛰고 오면은 숨이 막혀가지고 막 숨쉬기도 힘들고 그래서. 관중도 더위가 버겁습니다. 손 선풍기와 얼음 주머니로 맞서보지만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 관중 수가 일주일 사이에 급감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힘든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이달 말 보름간 리그를 중단하는 KBO로선 일정 부담에 경기를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 폭염이 꺾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요즘 바깥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조차 숨이 막혀옵니다. 금산과 정읍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도 일 최고 기온 급값을 경신했습니다. 서울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37.9도로 여전히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더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밤에도 초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낮에는 내륙 곳곳에서 38도 이상 오르며 덥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남부지방의 폭염이 심해지겠습니다. 안동 3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맑은 가운데 전국이 펄펄 끓었습니다. 다만 구름이 다소 지나고 동풍이 적게 유입되면서 서울에서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폭염의 상황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3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고요. 중서부 지역에서는 공기도 탁하겠습니다. 내륙에서는 오후 한때 구름 지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서는 오전에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의 아침 기온 26도, 낮에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음 주면 절기 입추지만 35도로 웃도는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개 한 마리가 가로 세로 약 50cm 크기의 대형마트 애견 보호함에서 쇼핑 중인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분 뒤 주인이 도착했을 때 이 강아지는 침까지 흘리며 기진맥진한 상태였죠. 보험 안에 온도가 40도가 넘었거든요. 111년 만의 무더위에 사람만 더웠을까요? 반려인구 천만 시대, 반려견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